이제 수업 후기는 끝났고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그냥 선박 역사와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 우선은 선박 역사를 좀 얘기를 할까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선박해양공학과를 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배가 너무 좋다, 이게 내 인생에서 정말 좋아서 왔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아.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우선 배가 뭔지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배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배 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책 중에 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핸드릭 윌렘 반 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 역사들 좀 재밌게 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요새야 조선 산업이 크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배가 별 친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배랑. 그래서 되게 배 역사라고 하면은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그런 데 위주로 얘기가 되겠죠. 우리 수업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물론 배를 다루는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영어는 정말 좀 많아요. 그래서 쉽이라는 말이 자주 쓰고, 좀 작은 배는 보트라고 하죠. 좀 파고들자면 뭔가 좀 더 기준이 있겠죠. 그다음 베슬이란 말 학술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바지라는 말도 쓰고요. 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근데 사실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떠다니지도 않고 물 안에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슬이란 말로 제일 넓은 의미를 배를 뜻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로마에서 바셀룸이라고 해서 작은 단지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물에 단지를 아니면 그릇을 둥둥 띄우면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가 됐다, 배라는 단어에 베슬이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박을 어떻게, 도대체 배가 뭐냐, 그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선박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정의를 하자면은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 공간이 없으면은 뭐 뗏목 같은 거, 뭐 배 같기는 한데 선박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부력을 확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뗏목을 물에 띄웠다 그러면 걔는 내부에 공간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밥그릇을 띄웠다, 밥그릇은 내부에 공간이 있어서 물에 뜨죠. 자체가 가벼운 거랑 공간을 만들어서 걔를 가볍게 하는 거랑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이라는 건 정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바다를 강이든, 옛날엔 강을 먼저 갔겠지만 강이든 바다든 호수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한 배를 하려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오래 가겠죠. 길게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뭐 몇 년 단위로 바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어야겠다. 배가 크거나 아니면 공간이 충분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조종을 해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기 대전이니까 갑천에다가 뗏목을 둥둥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누워있어요. 쭉 흘러가다 보면 서해바다로 나가겠죠, 조종 안 해도.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항해를 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럼 그냥 떠내려간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배는 인간이 직접 조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배들을 어디서 많이 썼냐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쓴 데들, 폴리네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지도를 폈을 때 섬이 많죠.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이 동네를. 왜냐하면 섬밖에 없으니까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메디테라니안 지중해는 여기 남유럽이랑 아프리카 북부랑 뭐 터키, 중동 쪽 그쪽 다 있는 데가 지중해죠. 여기도 많이 참여들 했고, 북유럽 쪽에 영국이랑 뭐 노르웨이, 스웨덴, 주로 지금도 뭐 조선 산업 관련해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바이킹 때부터 잘 항해를 하던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어느 때 많이 발전을 했냐, 중세 유럽 전후 산업혁명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죠. 그러면 우선 제일 오래된 배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폴리네시아 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큰 태평양에 가시면은
미크로네시아도 있고 폴리네시아도 있고 멜라네시아도 있습니다. 피지도 있고 뭐 그러네요. 하와이랑 뭐 그 밑에 뉴질랜드까지 이스터섬까지 있네요. 이 동네는 우리가 폴리네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진짜로 옛날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섬에서 섬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 배 타고 갔겠죠. 날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배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카누인데 이렇게 길다란 배에다가 옆에 보조 선체를 하나 달아요. 그래서 보조 선체 달고 그 위에 집을 쬐깐하게 짓고 작게 짓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선체는 아웃리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돛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V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아니면은 뭐 몇십일 동안 섬에서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저기에 섬이 있는 걸 알고 갔냐? 처음 갈 때는 모르고 갔어요. 저쪽 바다를 뭐 가로질러 가보자 하는데 혼자 안 가고 여러 배들이 적당한 거리를 놓고 이렇게 가면은 뭐 서로 봐줄 수 있으니까 나았겠죠. 그런 식으로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뒤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발전이 없어서 그 배 요즘도 타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발전했겠지만 뭐가 엄청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는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뭘 다녔고 하는 거기에 대한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보고 아 옛날에도 이렇게 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쪽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지중해에서는 제일 오래된 문명이 이집트일 테니까 이집트에서 배를 썼습니다. 근데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강에서 주로 했는데 보세요. 여기가 나일강인데 이쪽도 나일강이죠. 그래서 여기 청나일, 백나일 어쨌든 나일강은 여기서 발원을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뗏목을 딱 놓고 누워있다 자고 일어나면은 지중해까지 나가겠죠. 뭐 카이로를 지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근데 여기가 또 웃긴 게 바람은 반대로 불어요. 여기서 여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돛을 딱 세웠다. 바람을 받으면은 강을 거슬러 가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되게 별로 하는 게 없어도 그냥 짐을 옮기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이집트에서 짐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왕이 있었으니까 이 양반의 뭐 무덤이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뭘 만들겠다 하면은 다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만들어서 실어 가겠죠. 그래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커다란 천탑도 막 만들어서 옮기고 뭐 이거 돌도 옮기고 이것저것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큰 돌을 옮기니까 아, 이 배가 어느 정도 구조 강도가 나와야 가다가 버틸 수 있겠구나, 가라앉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했다. 근데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때 배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특이하게 사람들이 무덤 안에다가 뭐 그림을 그렸다거나 아니면 무덤에다 같이 그때 만들던 배의 모형을 이렇게 같이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옛날에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제 이집트는 이집트고 페니키아는 뭐 이제 역사에서는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얘네들이 언제 망했냐면은 로마한테 망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대충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페니키아라는 데가 있고 이쪽에 페니키아가 있고 항해를 잘했대요. 배를 타고 여기저기에 도시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카르타고라고 해서 카르타고는 확실히 로마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는데 우선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페니키아가 레바논이라는 데에 원래 근거라고 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근데 레바논이 어디더라? 이스라엘인가? 뭐 그쯤 됐는데 걔네들 국기에 보면은 나무가 그려져 있거든요. 삼나무인가 소나무인가 하여튼 나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대요. 나무가 잘 나는 데고 그러니까 배 만들기 쉬웠겠죠. 그래서 배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지중해 남쪽을 다 싸돌아다녔는데 또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문자를 썼어요. 근데 이 문자를 여기저기 퍼뜨렸는데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로마에서 알파벳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다고 뭐 비슷한 점도 있긴 하고 아니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문자들 썼다 라는 것도 유명하죠.
페니키아 사람들은 열심히 항해를 했는데 나일강하고 좀 다르게 바다를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배를 갖고 싸울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상선하고 군함하고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형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은 노도 젓고 돛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상선인데 상선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건 뭐냐면은 짐을 많이 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배가 뚱뚱하고 크고 뭐 좀 빠르면 좋겠지만 뭐 엄청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짐 많이 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짐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노 젓는 사람들이 뭐 빽빽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가다가 돛 펴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군함은 어떻게 생겼냐? 도가 엄청 많죠.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뭐 군함으로 며칠씩 바다에 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밤이 되면은 배를 해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워놓고 자기들은 밖에서 자고 다시 해 뜨면은 물에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갔대요. 그래서 꼭 배 안에서 먹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저렇게 다 노만 잔뜩 해서 이제 싸울 수 있게. 왜냐면 저 때는 대포가 아직 없으니까 싸움을 하면은 머릿수로 비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싣고 노 많이 갖고 그러면 싸움을 이기면 되겠죠. 그래서 군함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좀 특이하게 그럼 노를 많이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층을 만들겠죠. 그래서 1층, 2층, 3층 뭐 그런 식으로 이따가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배가 좀 날씬하겠죠. 그래야 빨리 가니까 그 특징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데 페니키아 같이 노를 젓는 군함 설계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노를 젓는 사람을 3층으로 깔아가지고 3단 노선이라는 걸 만들고 군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움을 했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배 앞이 뾰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걔로 상대방 배를 옆구리를 푹 하고 꽂아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칼질을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군대 가듯이 군대보다 낫죠. 왜냐면 일당을 준대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어느 정도 기술자들 일당 받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줬다고 하네요. 나름 숙련도가 필요한 거라서 노예 아니다 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 이후에 로마인데 로마에서는 카르타고랑 싸워서 이기고 뭐 그때 유명한 게 뭐 한니발도 나오고 했겠죠. 근데 카르타고랑 싸워서 이기고 지중해가 자기네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말로 지중해란 말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 바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바다 거기서 배를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우리 바다니까 뭐 군함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해군이 좀 덜 중요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무역은 해야 되니까 배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리스 배는 노를 한 사람이 하나씩 저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노를 젓는 한 명 한 명이 다 숙련되었어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노가 있으면은 끝에 한 사람은 숙련공이고 나머지 둘은 그냥 힘만 주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네? 그러면은 노예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채찍질을 착착 하면서 노를 저어라! 라고 했겠죠. 그런 타입으로 배가 바뀌었다. 어쨌든 간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배들 해서 우리가 갤리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쓰였다. 지중해에서는 계속 쓰여요. 뒤에서 얘기한 레판토 해전 때까지. 그거 말고도 그럼 얘네들만 배 썼나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인도양에서도 했습니다. 이거 다오라고 읽는데 보시면은 그냥 되게 좀 뭐 날씬한 그런 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좀 특징이냐면은 배 외판을 나무로 만드는데 그거를 딱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좀 뭐가 유연하겠죠. 물은 잘 새겠지만 유연해가지고 뭐 이 동네 바다에서 뭐 암초에 걸려도 괜찮고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배 무게죠. 300톤 정도, 500톤 정도 나가는 배를 썼다라는 거고 삼각도치라는 거는 이렇게 도치 삼각형으로 생겨서 삼각도치고 라틴 세일이라고도 읽어요. 북유럽으로 가봅시다. 그럼 북유럽에는 바이킹들이 있었고 바이킹들은 두 가지 배를 썼어요. 하나는 크나르라고 해가지고 아까 페니키아랑 똑같아요. 뚱뚱하고 좀 큰 배들이 짐을 많이 싣겠죠.
크나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롱쉽이라는 거는 길다란 배예요. 그래서 군함인데 뭐 당연히 빨리 가고 노 많이 줬고, 왜냐면 뚱뚱한 배보다는 날씬하고 긴 배가 노를 더 많이 깔겠죠. 그래서 빠른 배입니다. 그래서 군함으로 썼고,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중해랑 근본적으로 대서양이랑 다른 게 대서양이 훨씬 더 거칠어요. 왜냐면 지중해는 말 그 이름대로 지중해니까 육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풍이 있긴 하겠지만 없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심해지진 않는데, 대서양은 그냥 열려 있잖아요. 훨씬 북쪽이고 바람도 세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훨씬 거친 바다에 됐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배에 갑판이 얘네들은 없어요. 갑판이라는 거는 배에 선체가 있고 거기 위에 이렇게 덮는 판들인데, 갑판이 있으면은 갑판 밑에는 뭐 비바람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좋죠. 그 다음에 좀 안전하기도 하고 짐 싣기도 좋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했대요. 진짜 뭐 얘네들이 거칠어가지고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갑판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럼 바이킹들이 어디까지 기어다니진 않았어요. 배를 타고 다녔냐라고 하면은 북유럽에서 출발해서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러시아도 가고 아이슬란드 거쳐서 그린란드 갔다가 캐나다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영국 돌고 등등 해서 심지어 육상으로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땅도 가고, 카스피해라고 해서 호수인데 정확히 호수까지 가고, 뭐 흑해 여기저기 다 갔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돛담배라고 하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배가. 근데 태킹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기술을 쓰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람이 어느게 불든 뭐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주 빠를 수는 없지만 그냥 적절하게 어쨌든 손 놓고 있진 않게 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제 바이킹 이후에 북유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럼 바이킹은 어디 갔냐? 그냥 다 원래 있던 민족들이랑 합쳐지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졌어요. 물론 북유럽에 남아있었지만 계속 그 내려온 친구들, 뭐 저기 러시아에 갔다거나 뭐 아니면 영국에 갔다거나 등등 그렇게 살았고, 그런 애들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지중해에 비해 바다는 거친데 사람은 적어요. 뭐 당연하겠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배를 몰고 다닐 때 효율적일 필요가 있어요. 적은 사람으로 잘 다니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항해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지중해의 갤리선, 아까 그 노를 젓는 사람들 많이 타는 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니까 좋은 배겠죠. 그렇게 돼서 지중해보다 잘 나가더라 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배는 커지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같은 배라도 클수록 짐도 많이 싣고 뭐 싸울 때도 유리하고, 바다에서도 큰 배일수록 좀 더 잘 버티겠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배가 커지고 돛대를 많이 놓게 하는데, 이거는 과제로 나갔는데 뭐 쓰신 분들, 잘 쓰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나무로 배를 크게 만드는데 이점은, 뭐 배가 크면 좋은 거 아까 얘기했죠. 짐도 많이 싣고 뭐 바다에서 더 파도에 잘 버틸 거고 등등 문제가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나무라는 게 무한정 크게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은 걔를 조각조각 붙여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 자체가 단단해지기는 힘들죠. 나무 외를 크게 만들었을 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나무 배는 일정 크기 이상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나무 목재 두께 아니면 목재 판들 크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나무 배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킹 시대도 끝났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중세 시대 얘기를 할 건데, 중세 시대에 자주 사용된 배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유럽입니다. 우리나라 중세가 아니라 코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돛대 여기 하나가 있고 돛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럼 돛담배고, 배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딱 보셔도 뭔가 있겠지만 널판지를 이렇게 겹쳐가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널판지를 그냥 맞대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맞대가지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클링커라고 해서 아까 판을 겹치면은 겹치는 만큼 강도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외판이
바깥판이 그만큼 구조적 역할에서 배를 잘 버텨줘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다가 추가로 뭘 덧댈 필요가 없겠죠? 그건 좋은데,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벨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쓰이던 건데 그냥 맞대기를 해요. 맞대기 하면 얘네들이 힘을 받지 않으니까 안쪽에다 추가로 보강재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 공간 사용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데 안에 보강재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배를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널빤지 하나가 구멍이 났다. 얘가 구멍 나면은 위에 거 아래 거 다 해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겠죠.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클링커로 배를 크게 만들기가 힘든 게, 그렇게 될 거면 외판이 구조를 버텨주면서 계속 두꺼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판이 일정 이상 두꺼워질 수가 없거든요. 나무가 그만큼 안 자라니까.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배에서는 클링커를 쓰기가 힘들어져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배가 생겼냐면은 카라벨이라고 해서 포르투갈에서 15세기쯤에 사용됐고, 삼각도 많이 썼어요. 돛대가 아까 콕은 하나였는데 얘는 2개 정도 쓰고 있고, 선박이 커지니까 클링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벨로 만들고 있고, 조용성이 뛰어나다. 그 뒤에 또 좀 더 커진 배가 카락이 있습니다. 3, 4개 돛대를 가진 공선이고요. 삼각돛을 적용한 뒷돛대라고 해서 뒤에는 라틴 세일이고 앞에는 바람을 잘 받게 사각돛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선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대포가 나왔습니다. 대포를 막 실어가지고 다른 배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근데 이런 카락을 만들 때 특징이 뭐냐면은 딱 옆에서, 여기 옆에 뭐 이런 실제 사진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선수, 배 앞머리랑 배 뒤쪽 선미다가 우리가 선루라고 하는데 누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만들어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를 대포까지 실었으니까 싸우는 배 입장에서 보자면은 높은 데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했다고들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장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멀리 보면 좋으니까 이런 거 높이는데, 뭔가 배가 있을 때 높이가 높아지면은 조금 불안정한 거죠. 실제로도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메리 로즈라고 하는 카락이 있었는데 1511년도에 영국에서 건조가 됐어요. 700톤짜리 배라고 합니다. 배 무게가 700톤. 그 대포도 갖췄는데 얘는 이 배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 이게 메리로즈인데 보시면 선수로 선미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싸움하다가 그냥 침몰을 홀라당 해버려서 바닷속에서 안 썩고 버티고 있다가 1982년도에 인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시를 해놓고 있대요. 그러면 카락이랑 아까 카라벨 같은 중세시대 이후 배들은 뭐를 했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뭘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4번을 왔다 갔다 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코다 가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망봉이라는 데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배를 몰고 갔어요. 그전에는 인도까지 어떻게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중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뭐 직거래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뒤로 넘어갈까요 이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란 사람은 이제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지구를 처음으로 일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진 않았어요. 하다가 이 사람은 중간에 필리핀에서 총 맞아 죽었고, 화살인가? 뭐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고 같이 출발했던 그 부하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젤란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뭐라고 부르더라? 잘 기억 안 나네요. 마젤란 해협이에요. 맞다. 그래서 마젤란이 처음 가서 마젤란 해협이고 지나서 태평양을 진짜 건넜어요. 필리핀 와서 마젤란 죽고 부하들이 그래서 남은 거 추스리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지구를 얼마 만에 돌았어요? 3년 만에 한번 돌았네요. 배 타고. 그렇게 처음으로 돌았다. 그 뒤로 사람들이 지구도 돌고 뭐 대서양도 건너고 뭐 떠 가니까 이거 바다 나갈 만하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크게 만들어서 뭐 이제 거기서 싸움질도 했겠죠. 갈레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카락을 기반으로 해서 전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있던 배들보다 선수 선미도가 좀 낮아졌죠. 안정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바우스프레이트라는 건 이건데, 선수에 이렇게 길게 나온 돛대인데, 거기에도 돛을 달아요. 그래서 바람 조금이라도 더 쓰겠다 하는 것들. 골든 하인드라는 배는 300톤짜리 배인데, 지금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배들이 이때 배는 뭐 해봐야 300에서 700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들 중에 하나인 골든 하인드도 두 번째로 세계 일주란 배고, 여기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다른 갈레온인데, 바사라는 배입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었고, 배 되게 커요. 1210톤인데,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1628년도에 딱 배 만들고, 한번 시운전을 가자.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아마도 안정성이 안 좋은 것 같다. 1961년도에 또 그걸 꺼내와가지고 박물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나 보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저기 돛담배들 달고 뭐 갈레온이네 뭐네 카락이네 해가지고 지구를 뺑뺑 돌고 있을 때 지중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노젓는 배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커졌죠. 갤리어스라고 하는데 노를 많이 줬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돛도 있는데 노도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있던 배들은 노 안 져요. 멀리 나가는 배들은 노 젓는 사람들을 태우면은 그 사람들 밥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짐을 못 실잖아요. 그래서 먼 바다를 나갈 땐 돛담배인데 지중해에서는 뭐 어차피 좀 하루만 가면 섬이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해서 노를 많이 줘요. 많이 젓는 배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선수 쪽에 대포를 막 뻥뻥하고 달아서, 옆에는 대포 달기 힘들죠. 왜냐면 노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에다 대포를 뻥뻥 달아가지고 쓰는 게 갤리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뭐 노를 저어요, 그냥 돛담배 하면 되지 해가지고 점차 도태가 됐다라고 하죠. 아마 뭐 여기까지 혹시 옛날에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나 아니면 그냥 대항해 시대 게임들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배들이죠. 사실 좀 친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한 게 어디냐면 유럽이랑 뭐 그때 잘 나가던 뭐 베네치아 그런 데도 있겠죠. 거기랑 지금의 터키인 오트만 제국, 오스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스만 제국하고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한번 대차게 붙었는데, 그때가 저렇게 노를 젓는 갤리어스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돛담배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돛담배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뭐 바다를 잘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돛담배를 딱 하나 줘놓고, 야 이거 너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봐라라고 하면은 뭐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알아?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로 하죠? GPS로 합니다. 그래서 GPS로 할 텐데, 옛날에 GPS가 없었어요. 그건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GPS 있기 전에 어떻게 갔나? 내일 얘기를 할 건데,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는 뭐 옛날 사람들 사실 모르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뭐 그리스 때부터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구를 어떻게, 지구상의 동그란 지구니까 위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극좌표라고 하나요? 수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극좌표라고 해서 구형이 있으면은 여기서 위로 몇 도, 옆으로 몇 도, 그렇게 각도를 짝짝 해주면은 지구 표면상 어디 점이 딱 찍히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위도랑 경도라고 하고, 위도 레티튜드라고 하는 거는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도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충 30 몇 도, 35도에서 한 40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6.25 나기 전에 휴전선 위치를 옛날에 38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경도 38도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보다 조금 위가 38도예요. 그러면 여기쯤이겠죠. 쭉 따라오면은 같은 위도에, 경도가 아니라 위도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있고요, 스페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운 남유럽들, 우리나라랑 사실상 위도는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어서, 대륙 동쪽에 있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뿐이죠. 그렇게 돼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 북유럽 쪽 60도 그런 데도 있고, 뭐 50도 영국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럽 가시면은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지죠. 위도가 높아서.
그 다음에 경도 문제가 있는데, 경도라고 하는 건 론지튜드라고 해서 우리가 동쪽, 서쪽으로 얼마나 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우리 그린위치라는 데를 기준으로 하자, 영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180도 하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도랑 경도라는 걸로 배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위도랑 경도를 잴 거냐 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위도는 좀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은 딱 12시 해가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잖아요. 제일 높이 떴을 때가 12시라고 치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12시에 해가 수평선 대비 몇 도쯤 올라와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재면은 위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됐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다고 해요. 그걸 재는 거를 우리가 6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쓸모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있는 연구실이 써져 있나? 뭐 뒤에 써져 있는데 원래 뭐 그러니까 배 실험할 때 GPS 갖고 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식 GPS라고 할 만한 GPS로 대신할 만한 게 6분인데, 그래서 연구실 마크에 이렇게 6분위를 그려놨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경도는 어떻게 되냐? 경도는 동쪽 서쪽으로 얼마나 갔냐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해가 제일 높이 뜰 때가 12시예요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 12시를 알면은 이게 내가 출발한, 뭐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는 지금쯤 몇 시일 텐데 내가 어디라고 할까요? 하와이쯤 왔어요. 하와이에서 지금 해가 12시일 때 대전은 지금 몇 시이겠군. 그럼 시간 차이가 몇 시가 나니까 시차가 있어서 경도를 알 수 있겠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시계가 정확히 하겠죠. 그래서 시계를 하나를 정확한 시계를 크로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미터를 우리가 하나를 들고 대전에서 출발을 해요. 대전 시간에 맞춰요. 대전 12시에 크로노미터 12시 맞춰갖고 얘는 그냥 째깍째깍 가는데, 내가 하와이쯤 가면은 해 뜬 걸 보고 하와이에 해가 12시에, 그러니까 해가 제일 높게 뜬 지금이 12시 같은데 지금은 대전에서는 뭐 오전인가? 아니지, 오후 뭐 한 8시쯤 됐다. 아까 크로노미터 들고 있으니까 그 시계로 대전 시간이 8시다. 하와이는 뭐 12시다. 그럼 시차가 8시니까는 곱하기 15도를 해주면은 뭐 경도가 150도 차이가 난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714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정확한 시계죠. 하루 뭐 며칠 가도 몇 초 차이가 안 나는, 그래 정확한 시계를 해야 12시 출발 시간이 몇인지를, 출발지가 아직 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되게 비쌌다고 하고요. 뭐 이제 이 이후로도 우리가 비싼 시계들이 있죠. 저기 배터리 넣는 거 말고 기계식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도 크로노미터라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그건 초시계 재는 그런 걸 크로노미터라고 하죠. 부록은 있어요. 이름은 남아있죠. 되게 기네요. 30분이 넘었는데 뭐 어쨌든 아마 돛담배까지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돛담배들이 더 커졌어요. 더 커지면은 큰 배, 뭐 저기 배 크게 만들면 무역할 때 좋은데, 그거 말고 뭐 했으냐면 전쟁할 때 잘 써요. 대포를 많이 싣잖아요. 그게 Ship of the Ine이라고 해서 전열함이라고 부릅니다. 배의 층 가판을 여러 개를 놓고 거기에 대포를 막 깔아요. 그래서 대포가 많으면은 잘 쏘겠죠? 좋은 배, 센 배, 1등급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대포가 앞에 없고 옆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배가 있으면은 옆에 붙어요. 서로 배가 있으면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대포를 빵 하고 쏘면은 여기 배가 다 홀라당 날아가겠죠? 근데 나무배라서 배가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항복할 때까지 열심히 대포를 쏘는 게 이 시절에 싸우는 방법인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집트였나? 나폴레옹 때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했던 건데, 파란색이 프랑스 해군이고 이집트까지 가서 영국 애들이 요렇게 프랑스 애들이 정박을 해놓고,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먼저 쓸모없는 설명을 하자면은, 프랑스 애들이 영국 애들보다 좀
배는 좋은데 선원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영국이랑 싸우면 망하는데 해서 생각을 한 게 그럼 우리가 해안가에 최대한 배를 붙여놓으면은 영국 애들이 어차피 바다 쪽에서만 올 거니까 그럼 적어도 1대1로 하면은 붙을 수는 있겠네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얘네들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해변가에 붙인다고 붙였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실제로 운전 면허 딴다고 갔을 때 막 어이씨 내가 저기에 주차를 어떻게 하자면 막 간격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못 들어가고 쭈뼛쭈뼛 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배를 정박을 해놨는데 영국 애들이 와서 보니까 옆에 들어가겠는데 양쪽에 다 붙었어요. 양쪽에 붙어가지고 신나게 두들겨서 배를 다 홀라당 날려먹은 그게 나일 해전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쓰던 배들이 전열함인데 전열함 보시면은 이렇게 갑판이 여러 개가 있고 다 대포로 꽉꽉 채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때 돛담배들 보면은 범선들 보면은 이제 막 열심히 다 이렇게 줄로 묶어놨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돛대를 하나의 나무로 못 만들어요. 그만큼 크게 큰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각조각 해가지고 묶어서 걔를 끈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배를 만듭니다. 특히 돛대들을. 그래서 돛대 이렇게 우리가 리깅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이 걸려요. 되게 복잡하기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일강에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붙었을 때인데 프랑스 배요. 로리앙이라고 하는데 이 배는 1791년도에 취역을 했고 대포가 무려 118개나 들어갑니다. 근데 무게도 5,100톤이래요. 아까 우리 뭐 1,000 몇 톤 하면 진짜 큰 배다 했는데 진짜 큰 배는 5,000톤이네. 근데 뭐 했냐면은 나일강에서 싸우다가 영국 배한테 두들겨 맞고 침몰도 아니고요. 지금 로리앙이 뭐냐면은 여기 이 배거든요. 그래서 대포에 두들겨 맞고 탄약고가 빵 터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홀라당 작살났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때의 배인데 이제 빅토리라고 해서 영국 배예요. 이제 영국 배고 저기 나폴레옹 배 해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까 나일강에서도 있고 트라팔가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영국 배였고요. 이제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해군 장군인 제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독인 넬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배인데 저 배에서 총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배는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3,500톤짜리네요. 대포 104개 들어가. 아까 로리앙이 좀 더 컸죠. 프랑스 배가 좀 더 컸나봐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영국 배면은 허 마제스티 쉽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허 마제스티 아니면 왕이 여왕일 때는 허고 왕이 남자면은 히스 마제스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여왕 폐하 아니면 뭐 그냥 왕 폐하 그런 뜻이고 폐하의 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군함은 왕거겠죠. 그래서 왕거 배예요. 그러면 왕거 아닌 배가 있냐라고 하면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배를 가지고 있는 무슨 그런 상선 아니면 상선 선단 그런데 배 빌려가지고도 싸움을 했대요. 그런 거는 허 마제스티 쉽이 아니겠죠. 뭐 딴 사람 배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는 해군의 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HMS라고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도 영국 해군들 배에 보면은 HMS가 앞에 붙어요. 뭐 똑같이 해군 배니까 왕거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전열함 또 유명한 전열함인데 되게 이게 전열함들이 유명한 거는 크게 만들었는데 홀라당 작살나서 유명해져요. 그래서 스페인 배고 무려 대포가 140개나 들어갑니다. 얘도 1등급이에요. 한 5,000톤 들어가고 무려 4층이나 갑판이 있어서 거기에 대포를 꽉꽉 쟁여놨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빅토리 했죠. 빅토리가 싸웠던 트라팔가에서 싸웠는데 이렇게 다 작살나서 영국에서 납포를 해가지고 납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리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데 태풍인가 뭐 만나가지고 그냥 홀라당 침몰했어요. 저 좋은 배가. 그래서 유명해요. 어디 붙긴 하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폴레옹 전쟁하고 뭐하고 한 게 1800년까지니까 그 이후는 이제 19세기겠죠. 19세기에는 범선이 발전할 때까지 발전해서 클리퍼라는 게 나와요. 클리퍼는 뭐냐면은
돛담배인데 범선인데 엄청 빨리 가려고 작정하고 만든 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돛도 엄청 많이 달리고 돛대도 높고 배도 날씬해서 빠르고 그러면은 뭔가 빨리 가기 위한 거죠. 빠르게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빠른 화물이 뭐가 있냐? 빨리 옮겨야 되는 게 가볍고 부피는 작고 잘 상한다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인도에서 만든 차 같은 거 아니면 향신료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인데 그런 것들 운반하는 데 많이 썼다고 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클리퍼라는 컨셉이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 말고 비행기로 가는 국제 배송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클리퍼나 아니면 19세기 중반 때부터는 이제 배에다가 나무를 안 쓰고 철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무로 배 만들 때 문제가 뭐였냐면 일정 크기 이상 못 만들잖아요. 구조재인 나무가 일정 이상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 근데 철은 그 문제가 없으니까 선박의 크기 제한을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박의 역사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 게 아까 같이 클리퍼가 들어오면서 나무 대신에 철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배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버린 오브 시즈라는 배는 1850년대에 만들어서 속도가 41km나 나왔대요. 화물 2,400톤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아까는 배 전체 무게였는데 이제는 화물을 얼마 실을 수 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호넷이라는 배도 있었고 화물이 1,400톤 정도 실을 수 있는데 얘는 뭘 했냐면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둘 다 미국 땅 아닌가요? 미국 땅 맞고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어떻게 가요? 미국 땅을 횡단하면은 바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배로 어떻게 가나요? 반대로 돌아야 돼요. 뉴욕에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스웨즈 운하가 없었으면은 저기 희망봉 돌아서 인도로 가서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야겠죠. 그 항로를 개척을 했을 때 플라잉 클라우드라는 배하고 경쟁을 했는데 106일 만에 만주를 했대요. 여기 광고에는 105일이라고 써져있는데 뭐 하루쯤 어떻게 뛰어먹었나 보죠. 어쨌든 한 3달 반 동안 열심히 운항을 해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도는 거죠. 완전히 돌진 않았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건데 마젤란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렸어요? 3년 걸렸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빨라졌죠. 그 이후에 클리퍼는 빨리 운송하는 배인데 그 말고 또 새로 나온 게 윈드제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트래픽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가 잼 걸렸다고도 하고 뭔가 막는 거거든요. 바람을 막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있는 대로 다 막아서 그만큼 추진력을 얻는 돛담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물을 많이 옮기는 게 목표고요. 아까 클리퍼 뭐 2,000톤, 1,400톤 했는데 얘는 5,000톤이나 실어요. 그래서 선체는 철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되게 오래했네. 엄청 길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돛담배 얘기는 다 했네요.